그 선거를 제가 이겼는데 이기면 돈이고 지면은 오히려 대응망덕이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경제사 나가쳤을 거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줬죠. 네. 제7공화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7공화국.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네. 과거에는 모델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선진국 따라하게 하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꽤 전부터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진국이 없어졌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은 경제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이것을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정치 시스템 바꾸는 겁니다. 정치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권력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개헌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 정치판 바꾸지 않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 후보가 나와서 나와 경쟁하되 혹여라도 뭐 국힘으로 가더라도 이 사람 정도는 그나마 좀 낫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역사의 흐름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 개헌을 불법 개헌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나는 특징이 극단 세력의 지금 발로거든요. 지금 딱 그 짝 아닙니까? 그런 데에 붙어서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개인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함이 됐든 된다고 하는 거는 네.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 중에 야권 후보로서 물론 아직 지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분 굉장히 중요한 또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이제 다청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을 제가 언제 뵀죠? 한 몇 달 됐죠. 몇달 그때 됐죠. 3% 같이 하실 아, 때. 네네, 예. 맞습니다. 꼭 보면 유력 정치인들은 3%를 먼저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또 여기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14번 호남 가셨어요? 호남 지사가 아닌데 왜 자꾸 호남을 이렇게 많이 가십니까? 네, 호남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전남, 광주, 전북 다 저희 경기도랑 협약도 맺은 그런 공식적 일도 있었고 네.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광주가 대한민국 뭐 민주주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주의 정신으로 늘 이렇게 시작하고 또 다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호남을 갈 때마다 뭐 일로 가긴 합니다만 네.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요. 아, 이번에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다녀왔고 네. 여러 가지 일정을 했습니다만 가장 뭐 의미 있었던 것은 그 무등산에 있는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분들로 좀 같이 환영해 주셨고 또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무현길 이렇게 걸을 기회가 있어서 네네네. 의미가 있었고 네. 조금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죠? 그럼요. 예. 네. 그 물론 뭐 정치적 의미가 당연히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래도 이제 이전의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그 지금 현재 야당 정치인 뭐 대다수 분들이 뭐 대선을 출마한다 혹은 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호남을 찾아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호남을 그 정치 기능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이용하고 실질적인 도움 별로 안 되면서 그렇게만 너무 활용하는 거 아닌가? 또 과거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듯 그걸 또 답습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노무현길 네. 예.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유산이라는 게 뭐 자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제가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 네. 대한민국 장기 국가 발전 계획의 실천. 사실 그걸 그때 좌초되면서 못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경제부총리 하셨었나요? 아니죠. 아, 저는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하셨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혹시- 정부 때는 네. 제가 지금의 이제 기획재정부의 국장으로 있었고 네네네.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비전 2030 네. 보고서에 제가 이제 책임자였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실천에 옮기는 부채. 비전 2030의 핵심이 뭐예요? 비전 2030은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죠. 25년 뒤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 그렇죠. 네. 그래서 2030입니다. 네. 그리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정계획까지 붙인 보고서였었어요. 네. 뭘 하고 뭘?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2030년에. 그 2005년 예. 기준으로 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복지국가 음. 그리고 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큰 두 개의 축으로서의 제도 개혁과 선투자 그리고 이제 그 5개의 큰 기둥과 뭐 50개 정책 이런 것이었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그 당시 야당에서 그 정쟁으로 삼으면서 좌초가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승하고 싶은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채는 그 비전 2030 그걸 다시. 실행이고 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개헌이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본인 권력 구- 임기를 줄인다고 그렇습니다. 예, 권력 구조 개편과 그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그 본인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광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는 87 체제 음. 와 87 체제를 이제는 바꾸는 제7공화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7공화국.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7공화국 단순히 그냥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지금의 이 내란과 계엄을 뒤집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87 체제의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제7공화국은 뭘 바꾸기 때문에 그 개헌이 필요한지를 좀 심플하게 알려주시면 예, 더 도움이 그럼요. 될 것 같습니다. 87 체제는 우선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아. 폐해지요. 네. 그리고 그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이제 계엄과 이제 내란까지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7공화국은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고 개헌을 해야 되죠. 네. 뭐가 바뀌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계엄을 이제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계엄 대못 개헌을 하자. 계엄 대못 개헌을 그럼 하자. 대통령에게 계엄 권한을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헌법에서는 네. 그 계엄의 요건을 굉장히 그 러프하게 애매하고 잡아놨죠. 모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그걸 구체화시켜서 요건을 아주 강화함으로써 까다롭게 함으로써 네. 이제 언감생심 지금과 같은 엉터리 대통령이 개헌하는 걸 막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개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개헌. 네, 경제 개헌. 경제 개헌은 국가가 이 사회적 약자나 네. 또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책임을 지우는 경제 개헌이죠. 어떻게 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에 그 선거 때 경제 민주화 얘기는 했지만 예. 사실 대통령 대우는 다 폐기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진짜 의미의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 일부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라든지 토지 공개념? 예,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국가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당한 목적이 있을 적에 그것을 그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일부 토지 공개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죠. 어. 예,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그것도 요건을 이제 뭐 네, 네, 네. 함부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정당한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또 경제적 약자,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고 4년 중임제, 또 책임 총리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가 부채를 상속하고 싶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총선과 그 시기를 맞춰서 차차기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 대통령은 다음 총선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그러면 되면 3년 하고 그렇습니다. 4년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만약에 이제 제 주장대로 하게 되면 네. 임기가 2년 단축돼서 네. 3년만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이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살신성이 나고 네.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 2년의 임기 단축하는 딱 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만약 내용이거든요. 중간에 혹시 탄핵되면 또요. 또 꼬이잖아요. 타이밍이. 그럼 어떻게 아유, 돼요? 그런 탄핵되는 일이 이제 없어야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일이 네. 지금 많이 맞아요. 일어났으니까. 너무 많이 예, 많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탄핵이 된다면 뭐 그때 다시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이 3년 말씀하신 거는 임기 단축을 하고 그다음 중임제로 분권형 중임제 넘어가자고 하신 거는 3년 대통령은 단임하고 빠져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중간에 지금- 마중물 역할을 네, 하는 우리 거예요. 다음 대통령? 헌법에서는 그 헌법 그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장대로 개헌하게 된다면 네. 다음 대통령은 3년 동안에 네. 이와 같은 조치를 마무리하고 이제 제4공화국의 출범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죠. 그럼 내가 그 마중물이 되겠다. 지금 7.1공화국에 가고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제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네. 저는 뭐 그 제 주장대로 할 것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상속하는 유산 중에서 자산은 뭐 다른 분들 가져갈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채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비전 2030의 완성, 네. 두 번째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범, 이 부채를 상속하고 싶다 이런 근데 말씀이죠. 중간에 마음이 우리 김동인 지사님이 혹여 대통령이 됐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5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야 이 이거 좋은 걸 3년만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얼마나 생각할 힘들게 수도. 됐는데. 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역사적 사명과 책무가 정말 막중하죠. 예. 저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그 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필요하면 자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개헌이라는 게 일단 대통령이 되어놓으면 마음이 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도 주장한 게 네. 대선 전에 정치 지도자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거나 네. 또는 같이 합의를 봐도 좋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결의를 다지고. 근데 과거에도 대통령들 보면 약속을 뭐 무슨 책임 총리 이런 거 약속 계속 했잖아요. 분권 내용 하겠다 약속 하는데도 막상 되고 나면 그 다 못하더라고요.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합니다. 개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계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제 개헌을 원래부터 해야 한다고 했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에 예전에 말씀하셨죠. 예, 네. 그때 제 3프로에 네, 네.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랑 마지막에 연대하면서 같이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그 합의문의 제목이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위한 합의문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5가지 항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이었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네. 동의를 했고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벌써 3, 4년 전이니까 4년 중임제로 분권형으로 하는데 그때는 대선을 다음번 지방선거와 맞추자 그랬죠. 내년입니다. 네.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대통령 임기를 1년을 줄였어야 됐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1년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까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주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주장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 주장에 호응을 할까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적에 이런 그 87 체제의 폐해가 결국은 계엄과 내란까지 이르렀는데 이 체제로 갈 수는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3, 4년 전에 그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국민들 앞에 1000명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들 앞에 1000명까지 했습니다. 네. 저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국민들하고도 한 약속입니다. 아. 그걸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네. 가장 유력한 후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3년만 하고 빠져달라 이러면 이건 사실은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네. 그 정치 지도자나 네. 그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대통령 왜 되려고 할까요? 자기의 권력 또는 자리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그런 대통령이 아닌 분들이 많이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주 가장 안 좋은 전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게 지도자의 그 가야 할 길이죠. 네. 혹시 뭐 대선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52시간 관련돼서 내놨다가 조금 뭐 걷어들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상수업 관련해서도 18억까지 비과세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중도 확장 내지는 뭐 어떤 분들은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또는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가치와 철학이나 방향을 잡고 가는데 실용주의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런 가치와 방향과 목표가 수단가치인 실용주의와 도치가 돼서 그게 목표가 돼서는 그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가진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큰 빅딜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실용주의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는 뭐 저는 작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정 프로께서 이제 상속세 얘기도 예, 하셨는데 또 오늘 보니까 그 봉급 생활자의 그 근로소득세가 60조가 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속자 같은 경우에 그 아주 이렇게 핀포인트 하듯이 네. 정말 힘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컨대 네. 집 한 채밖에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가업승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핀 세트를 뽑아내듯이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큰 줄기는 뭘까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감세 포퓰리즘 또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부자 감세 이런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끔 네. 큰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겠고 실용주의다 아니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 앞으로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수단 가치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큰 방향은 뭡니까? 큰 방향은 민주당이 가야 되는 그 큰 방향은 민주당이 네. 추구하는 이제 가치와 또 철학이죠. 예.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고 예. 또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또 더불어 사는 삶, 취약계층 또 힘든 분들 같이 사는 삶 같이 만드는 것이 네. 한때 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 경제의 중심을 둔 경제 운영을 하되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네. 시장 과정에서의 네. 불공정
또 시장 결과에서의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건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와 대화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했듯이 그런 뺄셈 외교가 아닌 덧셈 외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거 천국 아닙니까 그냥? 천국이죠. 천국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저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천국 약속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뭐 김동연 지사님이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지속 가능한 성장 더 어려운 분들 뭐 더 삶이 보장되고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이런 일은 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더 가져가야 되면 누군가가 더 많이 내놔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마치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데 누구나 다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난 이건 반쪽짜리 내지는 매우 포장만 잘 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정 프로님이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구호 내지는 예. 그 레토릭한 분들의 말에서 많이 실망하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네네네. 저거죠. 그렇지만 그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 아까 비전 2030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이 있어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비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지금도 그 데자뷰가 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그런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의 정책의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속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상속세 문제 들어갈 수 있고 또 근로소득세 문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님이 전 세계 유일한 어떤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시도를 했을 것이고 그 가장 지사님이 생각한 것과 비슷한 나라를 차라리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 같거든요. 이렇죠. 그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네. 과거에는 모델이 있었어요. 예. 선진국 우리 모델이었죠. 우리는 선진국 따라하게 하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꽤 전부터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진국이 없어졌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편적으로 그 본따고 싶은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또는 부끄라파의 이러이러한 점이라든지 미국도 있죠. 이런 점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한 나라가 우리 모델이 되지는 못하고 네. 대한민국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같이 연결 좀 시키고 싶은데 네. 다음 3년 만약에 제 주장대로 네. 다음 대통령이 3년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 3년이 앞으로 30년을 결정할 겁니다. 그 대통령은 제7공화국의 출범을 알리고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점들을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네.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 3년으로 그 이후에 30년이 결정되게끔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복지 국가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럼 그 중에 선 과제는 뭐예요? 3년밖에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큰 틀에서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을 거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뭐가 제일 급하다고 보시나요? 그 복지국가의 비전은 이제 20년 전에 비전 2030의 이제 그 비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요.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1월 달에 제가 다보스를 갔었는데 네. 그곳에서 금년 작년 두 번을 갔었는데 똑같이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술 진보와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20년 전에는 우리가 그 생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네.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에 깊이 그 관여를 하고 의사결정을 많이 했죠. 제가 아주대 총장을 하고 있을 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당선되고 제게 부총리 제의 왔을 적에 제가 네. 처음에 사양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연락이 와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캠프의 최고의 바이블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비전 2030이었는데 그 저자가 김동연 그 당시 제가 총장이었으니까 아재 총장이었으니까 총장 아니냐. 이제 들어와서 그걸 실천에 옮겨달라. 네. 그 얘기에 제가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부총리가 돼서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부총리 되기 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전화 통한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대통령에게 3가지 요청을 드렸고 대통령은 딱 한 가지 요청하셨어요.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거든요.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네. 그런데 경제부총리 하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청와대와도 제가 대립도 컸었고 네. 하면서 느꼈던 건 이런 거죠. 정치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은 경제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이것을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그 최 기자가 말씀하신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정치 시스템 바꾸는 겁니다. 정치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개헌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합의본 두 번째가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고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 특권 내리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 정치판 바꾸지 않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쭉 있겠죠.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지금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 반도체, AI, 모빌리티 하고 있는데 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미래 먹거리 발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시경제 지표랑 상관없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사회 통합과 이 약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거든요. 이런 것들로 같이 따라와야 되겠고요. 계속 얘기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도 AI 또 로봇 이쪽으로 수백조 단위의 돈을 집어넣고요.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 살포?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 비슷한 넘버 3의 AI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100조 단위 이상의 혹은 수십조 이상의 돈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갑자기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갖고 막 쓰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 쓰일 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적어도 다른 산업이나 다른 좀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될 돈이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이 먹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참아주셔야 된다는 거. 과연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설득된다고 봅니다. 우선 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그 다른 쪽에 쓸 돈을 이제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새로운 재원을요? 예, 새로운 재원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나라의 살림살이는 집안의 살림살이하고 비교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집을 가게를 운영하는데 네. 우리 정프로께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쓰고 가능하면 조금 더 하고 이러면 제일 좋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석인데 예. 돈을 내가 벌어온 수입보다 더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예. 되게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정프로 예를 들어 죄송한데 다른 분이라고 하십시다. 아니 만약에 전화해서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네. 분이 무슨 몹수병에 걸렸다든지, 예. 그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어떻게 먼저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족의 위기 상황이죠. 이럴 때는 수입을 아무 돈을 써야죠. 예. 두 번째는 예. 장사를 하시는 분이 예컨대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이런 투자를 하면은 확실하게 돈 벌 게 확실한데 네, 네, 지금 네. 내 수입으로는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또는 우리 집 애가 아주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 네. 그런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투자하면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 살림살 똑같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도
들어온 수입에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경우는 돈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위기일 경우, 네. 네. 경제 위기, 팬데믹 위기 이럴 때 네. 돈 써야 되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돈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덜 썼어요. 아. 더 써도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이런 거죠. 이 산업 전환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뒤떨어지면은 다시 따라잡기 어려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네. 투자를 해야지요. 네. 그 투자는 아까 우리 정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정해서 일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요. 그런 국채를 발행해서 네. 했을 경우에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또는 이런 투자를 하고 나서 우리 미래 먹거리가 확보가 돼서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긴 시계로 보면 그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긴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전 재정으로 하는 틀을 만들 수가 있죠. 생각하시는 그 종목들은 그 분야는 AI, 반도체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투자해야 한다. 예, 제가 그 뭐 ABC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 원래 전통적인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롭게 얘기한 ABC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그 가정 예를 들어주셔서 그 가정 예만 살짝 이제 말씀드리면 가정에선 그게 가능한 게 예를 들어 둘째 공부 잘해. 첫째야, 네가 조금만 저 공장 좀 다녀줘라. 둘째가 진짜 공부 잘하니까 얘 나중에 의사 되면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이 통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아버지가 계속 바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한 번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니까 아버지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둘째가 나중에 잘 되면 첫째를 잘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배신하는 애들도 많습니다만. 근데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은 무조건 4년에 한 번씩 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 다음에 나중에 둘째가 잘 됐다고 해서 얘가 첫째 먹여 살리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세금은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첫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나도 힘든데 나 힘든 거 대신 둘째 도와준다는 게 도대체 왜 내가 이 고통을 감내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예? 저는 우리 정프로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죄송하지만 네. 자, 첫 번째 대통령이 아버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네. 나라 제대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네.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마치 지금 이제 잘못돼서 윤석열 같은 경우 이렇게 했죠. 모든 걸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아들 작은아들로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그 반도체가 됐든 AI가 됐든 거기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 활성화되면서 소비 진작되고 투자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굴러가는 겁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책무로서 네. 이것이 이런 복지가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는 개념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일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재정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국권 채워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저는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네. 진보나 민주당이 시장 경제를 반대한다는 건 잘못된 그 주장이고요. 다만 시장의 원리가 중요한데 진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장 과정에 생기는 불공정이 있습니다. 아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예컨대 대기업들이 하청 계획에 불공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불법 상속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불공정이죠. 네. 이런 것들은 고쳐야죠. 그다음에 시장 결과선언은 불형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정프로가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 국가가 공공이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아주 큰 이제 틀에서 보고 해야 되겠고 아까 우리 최 기자가 여쭤보신 그러면 이게 AI나 반도체 얘기도 하셨지만 네. AI,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네. 이미 제가 지난 12월 달에
슈퍼 추경 주장을 했고요. 네. 1월 달에 또 주장을 했고요. 1월 달에 주장한 거는 제가 50조 주장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30조 했는데 왜 돈이 늘어났냐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써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가계 두 가지 경우에 적시에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아프면 더 편찮아지시는 거고요. 네. 위기가 더 가중된다는 뜻이죠. 또 어렸을 때 애에게 투자하는 거나 사업에 투자하는 초기에 투자하는 것과 한참 지난 후에 투자하는 거랑 투자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50조 얘기했는데 그중에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은 이번 추경에서 15조 이상 투자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추경은 뭐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바꿔놓고 네. 새로운 대통령이 저는 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은 하나는 정치적인 해결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인데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경제 정책의 완전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런 방향을 틀었으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그 우리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들어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좀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도 다른 데로 안 나가고 좀 우리나라에 좀 있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대체로 지금 분위기는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하여튼 점점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반도체 뭐 하나 세우려고 하면 뭐 보조금 엄청 때려줘, 뭐 전기 할인해줘, 뭐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쓰는 건 둘째치고 돈 그들에게 좀 덜 받는 거라도 좀 해주면 그래도 반도체 회사들 어쨌든 우리의 밸류체인들이 좀 있으니까 부품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떠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로 다시 좀 되돌려 오기 위해서는 그런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야, 그럼 반도체 회사만 뭐 우리나라 뭐 먹여 살리는 거야?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왜 역차별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그 어느 하나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예. 나름대로 종합 선물 세트가 필요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A라는 회사가 한국과 다른 나라 두 군데를 놓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예.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한국과 다른 나라와 어디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기업이라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세금 감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는 그 인력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나 AI는 지금 사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에 지금 앞으로 한 420조 반도체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용수와 전력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생태계 조성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으면은 이런 큰 기업뿐만 아니라 그 팹리스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판교에 지금 저희가 이 팹리스 그 클러스터를 좀 조성 중에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정부에서 이걸 해야죠. 다만 우리 정프로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는 걸 주는데 왜 대기업에다가 이런 걸 지원해 주냐 하는 것에 대한 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아마도 좋은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국민들이랑 설득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대기업이나 재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거를 받는 대기업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상생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빅딜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도 좀 하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 이런 것들의 이제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대통령이 됐든 정치 지도자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네. 아까 이제 너무 장밋빛 얘기하는 게 좀 와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갈 방향이 정해져야죠.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네. 그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데 이게 부산으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협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네.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예. 지난번 대선처럼 네. 헐뜯고 싸우고 흙탕물 남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 비전과 정책과 일머리 가지고 네. 경쟁하는 그런 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북유럽식 복지국가에 미국식 성장 엔진을 장착한 하이브리드형 복지국가 요 정도 하이브리드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그런 하이브리드. 국가를 아마 비전으로 삼고 계시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면 되지 예,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나마 좀 근사한 게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도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할 수 없다는 뜻은 모델도 모델이지만 예. 토양과 정서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네, 한 건데 네. 굳이 그 지금 정프라에 계신 두 개를 접목한 나라에 가까운 나라면 아마 독일 정도가 될 독일 겁니다. 정도가 아마 될 네, 것 같다. 독일이 그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장하고 예. 우리는 이제 사회적이란 말을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지요. 네. 이거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기민당, 삼인당 누가 집권해도 사회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이 시계추처럼 스윙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굳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뭐 그 정도가 그나마 좀 근사하지 않을까. 좀 쉬세요. 제가 털고 네네. 갈 만한 지금 댓글에 쭉 올라온 거 정리했거든요. 털고 갈 만한 우리 옐로우 질문 몇 가지 짧게 하고 네네.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셨습니까? 예, 그 제가 초기 1년 반 했기 때문에 네. 1년 반 동안 당연히 관여를 했고요. 그 후에 3년 반은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예. 부동산은 제가 부총리 퇴임하고 한 1년 뒤부터 이제 급등했다. 부쩍 올랐죠. 네. 예, 그렇지만 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뭐 저는 조금 더 제가 그 책임이 있다면 피할 생각은 없고요. 그럼 네. 이제 같은 정책을 또 대통령이 된다면 쓰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 이견이 있었고 그것들은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를 최저세율을 올리는 과정에서의 그 시장과의 소통 부족,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있어서는 제가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 같거든요. 네. 이제 그때 사에 맞는 네.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 지사님 작품이에요?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제 작품은 아니고 제가 부총리 청문회 때에 그 경제정책의 세 개 방향을 얘기하면서 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와 사람 중심 경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는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다른 의견을 하셨다. 제기를 했고 네. 특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급속하게 뭐 1년에 16.4% 그다음에 10.9% 이거는 무리였다. 제가 반대를 분명히 했었죠. 네. 두 번째 개엄의 날 뭐 했나? 계속 올라와요. 질문이 계속 올라와. 네, 개엄날에 네. 제가 당일 12월 3일. 네 12월 3일 개엄 저녁에 약속이 두 개 있었고요. 네. 첫 번째 약속은 조국 대표와 저녁을 먹었고요. 네, 12월 3일 전에. 네, 네. 물론 오. 개엄 나기 전입니다. 네. 네. 개엄은 뭐 10시 넘었으니까. 네, 두 네, 번째는 다른 약속을 하고 있는데 네. 계엄 소식이 들려서 바로 도청에 복귀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도청을 폐쇄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제가 전화로 그 보고를 받고 즉각 거부하고 행안부에서 도청 폐쇄 명령이 왔어요? 예, 왔었습니다. 그 지시가 장관을 통해 온 것은 아니고 아니고 이제 실무 책임자가 우리 실무 책임자에 연락을 해서 우리 실무 책임자가 이거는 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도청을 폐쇄하라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문 거예요? 닫으라는 얘기죠. 도청을? 문 닫으라는 원래 이제 개엄하게 되면 이제 군이 네. 그런 공공사무실에 진주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면서 인근에 있는 몇몇 사단에서 그 우리 도청으로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도청으로 가셨어요? 도청으로 바로 갔습니다. 아. 바로 가면서 간부회의 소집을 했고 도청 폐쇄에 대한 지시를 거부했고 그리고 바로 간부회의에서
구태타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지시에 좀 따르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태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시에 따르는 공직자는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네. 자리 지키고 우리 주관대로 한다 얘기를. 그때 도청 청사 내 직원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퇴근들 다 했을 그럼요. 시간이니까. 퇴근하고 간부들은 거의 전원이 다 왔습니다. 간부들은 다 네, 저희 있었고. 간부들이 많은 데서 바로 회의에서 구태타라고 규정을 했고 우리는 중앙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제자리에서 우리 소신껏 일을 한다 했고 네. 그러고는 이제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는 저는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 즉각 체포를 주장을 했었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네. 아주 긴박하게 네. 돌아갔고 일부 도청과 시청에서는 그 지시에 따랐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소신껏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거의 뭐 인물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 지사가 된 사람이다.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별 입장이 없습니다. 뭐 그런데 일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나만 분명하죠. 예.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은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죠. 선거에서 이기면 보답한 거죠. 그 어려운 선거. 됐다. 제가 그 1,400만 명 되는 경기도 인구에서 8,913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0시간 이상 치다가 새벽 5시 30분에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17개 그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호남 3군데 제주도 빼고 수도권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겼습니다. 경기도에 시장 군수가 31명 있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9석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 선거를 제가 이겼는데 이기면 보은이고 지면은 오히려 배은망덕이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경기도지사 나가 졌을 거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졌죠. 네, 그때에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과 단일화해서 민주당이 유시민 작가 다 지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가야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겼으니 보은한 거죠. 하나만 또 질문해 볼게요. 그 관료를 오래 하셨고 뭐 이제 지금 지사까지 하셨는데 대통령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먼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나 여의도 정치 안 한 거를 제 비교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을 바꾸고 싶고 이 정치 교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뭐 의원 경험이 뭐 있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정치하는 데는 뭐 비교 위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34년 동안 공직했고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 10년 책임졌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의도나 국회의원 안 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오히려 저는 비교 우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비판 내지 질문하시는 분들의 뭐 의도 내지는 속뜻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치권과 소통이 워낙 안 됐었잖아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정말 이런 사태까지 또 온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정치권과 그러니까 여의도 혹은 뭐 국회와 너무 연이 없거나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정치를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포인트고요. 네. 제가 선거를 2번 치렀고요. 네. 전부 다 큰 선거만 치렀죠. 대통령 후보였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네. 후보로서 선거를 치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네. 지금도 수많은 의원들과 의견 나누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상대당 의원들도 만나세요? 상대당 의원들은 최근에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뭐 상대당 의원 만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다보스에 가서도 제가 지난번에 다보스에 제가 유일하게 갔거든요. 유일하게 정치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갔고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하고 날짜가 겹쳤는데 그 초청을 제가 안 가고 다보스를 갔거든요. 다보스에 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야당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그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경제에 대한 잠재력과 회복탄력 좀 믿어라. 제가 명함에다가 손으로 영어로 한국을 믿어라고 트러스트 인 코리아라는 말까지 써서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빠른 제거.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필요하다. 네. 내란과 계엄을 획책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연장 내지는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완전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과 결단과 또 이런 것들은 여의도 정치 이상으로 제가 경제 수장을 하면서 네. 또 나라 살면서 저는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노력하고 해도 잘 안 되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뭐 비결이 있을지, 묘안이 있을지. 예, 지금 그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정권 교체입니다. 민주당 10만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들, 이 탄핵 그 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뜻을 모으는 우리 민주 정치 세력들,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까지 같이 합쳐야지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룰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비전을 달성한 재도약하는데 가장 선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빛의 연대, 우리 그 집회 때 그 응원봉 형형색 색깔로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 색깔, 다양한 색깔처럼 그런 빛의 연대를 통한 분명한 그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게 누구냐는 나중 문제고 네. 우선은 이것부터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경제학에서는 그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보로 들어보셨겠고 우리 책 기자도 아시겠지만 그 눈에 보이는 위험이 달려오는데 모른 무시하거나 척해. 모른 척하거나 네. 또는 네. 대책 없이 있는 게 회색 코뿔소거든요. 예, 예. 회색 코뿔소가 그 육중한 몸으로 막 지축을 흔들면서 오는데도 대처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도 지금은 회색 코뿔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이 상황이 아. 엄중함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 성찰하고 그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정권 교체와 경제 정책과 민생의 대전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제7공화국 출범 이런 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어쨌든 다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마 민주당 내지 국민의힘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김동연 지사님이 매우 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 후보가 나와서 나와 경쟁하되 혹여라도 뭐 국힘으로 가더라도 이 사람 정도면 그나마 좀 낫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자칭 타칭 얘기 네. 나오는 여러 명 후보들 있잖아요. 보면 네. 뭐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역사의 흐름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나오는 특징이 극단 세력의 지금 발호거든요. 지금 딱 그 짝 아닙니까? 그런 데에 붙어서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개인적으로 누가 그분이 됐든. 얼마나 훌륭함이 됐든 된다고 네. 하는 거는 네.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나요, 그러면? 뭐 후보를 지금 뭐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 보궐선거하는데 안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대로면 내지 말아야죠. 어떻게 계엄과 내란당이
후보를 내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와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평가를 떠나서 그런 당에서 나온 분이 된다면 네.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당 문 닫아야죠. 만약 그런 사건이 된다면 이번 선거 진다면 민주당 민주당 문 닫아야 된다. 저는 그런 정도 각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제일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아, 한동훈, 국힘. 유승민 여기 중에서요? 민주당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에서 보는 상대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안에서 후보 가운데. 누가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좀 높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국민들.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후보군 중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보느냐? 네. 글쎄 뭐 이런저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뭐 그건 대충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요. 음. 저는 그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자천타천 여러 번 되고 있는데 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민주당이 이런 여러 후보들의 그 다양성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뭐 통합을 네. 많이들 이렇게 한 목소리 내는 걸 통합으로 생각을 하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통합은 다양한 목소리의 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또 그만큼 인지도 높은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되는 민주당의 뭐 후보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그 다양성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비전과 정책과 일머리를 가지고 네. 그 경쟁하는 그런 모습 지난번 대선 때 한번 보십시오. 또 최근에도 한번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비전, 경제, 글로벌 얘기하는 후보들이 있나요? 글로벌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글로벌 공급망 부족은 그거는 항상 얘기하시는 말만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죠. 네. 이번에 제가 다보스 가서 네. 만났던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새로운 성장 모델, 네. 기술 진보, 그다음에 기후 변화, 또 지정학적 위험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도대체 사람이 있냐?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참 부끄러운 그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당내 아마 경선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워낙 높은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경선이 시작되면 그림은 좀 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시죠? 예, 그 지지율 지금은 이제 이런 뭐 흙탕물이나 이제 안개가 거치면 이제 옥석 구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지지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지지율 올라가면 좋죠. 저도 지지율 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린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세우기 위한 그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하면서 네. 함께하는 모습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조기 대선이나 이제 뭐 또 경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당 안에서 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또 나가게 된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 뭐 이기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진짜 끝으로 당내에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 지지하겠다는 의원 내지는 뭐 당내 목소리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저는 그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그 동의 내지는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이 탄핵과 이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 해야 되는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일단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생각과 정책과 일머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꽤 계시는군요. 함께 주민들이 뭐 제법 계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런 지사님에 대한 좀 지지나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나오겠군요. 네, 저는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연 지사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봤는데 혹시 우리 기자님께서는 네. 다 물어보셨어요? 저는 좀 더 이렇게
좁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크게 좁은 질문에도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그러시죠. 네, 예. 좁혀서. 다음에 또 시간이 네. 부족하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와서 아. 그때는 좀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혹시 저 경기도 도청의 그 공무원분들께서는 뭐 생수를 이렇게 드시나요? 아니면 정수기로 이렇게 보통 물을 많이 드세요? 저희는 그 알리백 경기 알리백 선언을 네. 해서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저희는 그 텀블러를 다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역시, 오늘도 역시. 갖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 직원들과 방문객들도 일회용 컵을 갖고는 못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작년 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저녁에 이제 야간하면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네. 네. 다 일회용기에 갖고 온 거를 네. 작년 1월부터는 이제 다회용기로 다 바꿨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안에서는 네. 뭐 이게 생수가 됐던 뭐 어떻게 또는 먹어요? 물 그냥 생수 사다 먹어요 그러면? 각자 이제 그 생수 이 정수기에서 받아 먹는 정수기는 거죠. 있죠. 예, 역시 정수기 있어요. 그러실 됐다, 줄 알았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아, 정수 예, 예, 예. 왜냐면 그 정수기 렌탈 시 네, 총 네. 30만 원. 네. 그리고 통신사 변경시 30만 원,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광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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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8만 원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꼭 한번 물어보시라고. 네. 근데 경기도가 네. 이거 망을 다 바꾸면 몇 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산도 좀 아끼시는 차원에서 인터넷 네. 비교원 한번 꼭 상담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아, 증정하니까요. 아, 편하게 그렇군요. 계십시오. 네. 경기도 공무원이 지금 16,000명입니다. 야. 16,000 얼마야? 물론 이제 소방대원이 그 중에 우리 소방대원이 정말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6,400만 원 정도 우리 지사님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연봉 나온다. 네. 아니, 글쎄 벌써 계산을 다 하셨어요. 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 이끌고 계신 우리 김동연 지사님 아마 대선 국면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어떤 활약 하시는지 또 한번 저희가 더 모셔보고 뭐 네. 그때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아리백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 얘기 하시려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예. 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동연 지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네. 무척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뵈야죠. 예.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과 아주 가볍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